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거대 야당의 사상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국회의장이 일단 막았습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항의한 측면도 있지만 초유의 사태에 부담을 느꼈고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들의 말미를 얻긴 했습니다만 또 극한의 대치를 하다 자신들만의 예산 잔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 예산을 조율하는 건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정략적 예산 심의에 넌더리 난 국민의 마음속에 국회는 또다시 최악의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9은 예산안 전국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정리합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처리 예고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에 사과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지만 무산됐고 대신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항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정오 긴급회견을 열고 예산안 상정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 대한 여론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2시간 뒤 열린 본회의에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에 사는 건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갈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야 강경 대치로 10일까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행 처리한 예산안 철회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추가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지난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 물밑 협상이 시작되면 밀실 담합이 이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4조 원 가량의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꼼꼼하게 살펴본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예산이라며 삭감한 예산에는 국내 연구자들을 위한 R&D 예산이 300억 원 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부터 해온 사업은 김건희 여사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어 삭감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R&D 예산을 손댄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은 내년도 R&D 예산 81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속했던 양자와 바이오 분야 관련 글로벌 R&D 예산 등 5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의 경제산업 협력은 우주, 사이버, AI, 즉 인공지능, 퀀텀, 즉 양자 분야까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엉뚱한 R&D 예산까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했던 약속이라며 삭감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탑 연구단 사업 예산 313억 원, 개인 기초연구 56억 원이 그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각각 산학연 협력,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용으로 순방과 관련 없는 국내 R&D 예산입니다. 글로벌 이름 붙였다고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다만 민주당은 1년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김건희표 예산이란 꼬리표가 붙은 전국민 마음투자 예산 74억도 삭감했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슷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국회의원 해외 출장 등에 쓰이는 국회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원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엔 어디에 썼는지 그렇게 밝히라고 해놓고선 정작 자신들의 몫에 대해선 별도의 소명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맞죠?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선 국회 특활비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국회는 국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차라리 국회 특활비도 모두 삭감하자고 했지만 9억 8천만 원이 전액 반영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는 애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특정 업무 경비 185억 원 역시 별다른 소명 요구 없이 원안 의결됐습니다. 국회 특활비 9억 8천만 원 가운데 1억 8천만 원은 해외 출장 같은 의원 외교 활동 지원에, 특경비 185억 원 가운데 76%는 입법과 특별활동 지원 등 의원 업무 보좌에 쓰입니다.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의 90% 이상을 삭감을 하고 그 외에 최소 경비들을 좀 남겨놓았다고 보시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82억 원의 특활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 역시 연평균 96억 5천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사용하고도 사용처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가 알려지며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에 대해 장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석유 시추도 힘들어지고 원전도 쉽지 않습니다. 민생 관련 수사도 모두 멈춘다는데 윤서하 기자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 5명이 나란히 연단에 섰습니다. 이들은 야당의 전례 없는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 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총 4조 1천억 원. 정부 주력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 원 가운데 8억 원만 남았고 원전 지원 예산도 500억 원 삭감됐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인천 수원 KTX 예산은 아예 0원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예산 감액안이 통과되면 동해 심해가스전을 시추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첫 시추 작업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대형 국책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부 예산도 1,655억 원 줄어 의료 공백과 함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예산과 별도로 국회 본회의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탄핵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해 줍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 감사원장 탄핵안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 크게 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안에는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였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당시 원장은 최재형 전 원장이었고 최 원장은 1년 뒤인 이듬해 11월 취임했습니다. 당초 탄핵 사유로 거론됐던 위증은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비슷한 오류는 함께 보고된 검사 탄핵안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해선 2024년 9월 비정상적 인사로 영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적시했는데 최 부장 검사의 부임 시기는 이보다 1년여 앞선 2023년 9월입니다. 탄핵안이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며 법사위로 회부했지만 5달째 표결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반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다령 감사원 사무총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방부와 해경이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발표해서 감사했고 통계조작 감사도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인식과 괴리가 컸기 때문이라며 두 의혹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최 총장은 통상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의 업무가 대상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 전원은 검찰 내부망에 특정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성대 법무장관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단순한 비판이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지난 7월 탄핵소추가 발의된 강백신 검사는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민주당이 입법을 자기 편 살리기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규정을 아예 없애려고 해 논란이 됐었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아예 없던 걸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를 줄이고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돼 있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논란이 되는 건 법안에 달린 규칙입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연루된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도 모두 돈봉투 사건 지휘라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의원직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 측은 법안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소급 적용 부칙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본회의 상정은 미뤄졌습니다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각종 탄핵 추진과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감액을 단독으로 추진하는지, 정부 여당은 거기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이 상당히 강경하고 여당도 그만큼 더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이 강행 처리한 감액안을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표결 처리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활비 삭감이 기관 운영에 차질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표적인 고유 권한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 편성권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가 지역 현안 예산을 틀어쥘 경우 더 아쉬운 건 야당이라는 속내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네, 뭐 지역 예산을 늘리려면 여당도 마찬가지 입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이 161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90명, 이렇게 훨씬 국민의힘이 적고요. 또 이미 정부안에 일부 예산들이 반영이 됐고 또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실은 지역의 각종 시설 유치를 1년 농사로 지어왔는데 난감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실 그리고 수사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좀 남겼죠. 이게 논란이 되는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국회 특활비는 이미 대폭 줄어져 있기 때문에 더 깎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과거 특활비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폭 삭감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 특활비 역시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면서 국회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네, 설사 예산이 과도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액 삭감식의 극단적 방식은 심사가 아니라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뭐 탄핵안 한번 이야기해 보죠.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감사원장,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4일 표결을 하죠. 뭐 민주당 뜻대로 통과되겠죠. 다수당이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무원 탄핵은 명백하고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오늘 국회에 보고된 탄핵 사유를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 인용을 기대한다기보단 정치 공세적 성격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과하는 이런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과가 되면 직무는 다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선례가 없고 또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인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에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 공소유지,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등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뭐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뭐 인용을 안 할 경우, 기각을 할 경우 이 낭비, 수사 차질 누가 책임져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보겠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명 씨가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었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전 현직 검사장들을 조사했는데 명 씨의 허풍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명태균 씨 녹취록입니다. 명 씨가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 민원을 해결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뭐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그러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대 저 누구 저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 줬지 뭐. 창원지검장 부임도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졌고 검찰은 물론 경찰까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충성 맹세를 시켰다고 말합니다. 검찰부터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검찰은 이런 발언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현직 창원지검장 3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검장들의 최근 일정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검장들은 하나같이 명 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허풍을 떤 것으로 결론 내리고 다른 발언들의 진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허위 여론조사를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도 2번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었죠. 그런데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7개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에는 7개 공천에 관해서 보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여전히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으로. 명태균 씨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걸 도와주고 그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김 전 의원 외에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자료와 민주당과 명 씨, 강기경 씨 등이 폭로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 씨는 명태균 리스트라며 27명의 전 현직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데 썼다는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해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 등을 처남이 마창대교에서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 씨 변호인도 휴대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은 내일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불길은 20분도 안 돼 잡혔지만 3개 층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베란다 난간은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뒤틀린 창틀에 콘크리트 외벽 일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아파트 4층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엄청 크게 났어요. 무서워서 막 현관문을 먼저 열 정도로 크게 나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연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강한 폭발 때문에 아래쪽 천장은 이렇게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을 탁 여기는 저래 되겠더라. 물 그거 다 퍼낸 거예요. 수십 바가지 퍼냈다 카이keness. 폭발이 난 세대 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아들인 2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웃 등 15명은 화상이나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애기가 갑자기 베란다에 있다가 이제 놀라면서 저한테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기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방화에 무게를 두고 다친 가족들이 회복하는 대로 폭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기 안성에선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설로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생긴 데다 짙은 안개까지 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안성 죽산면 국도 17호선 구간. 도로 위에 차량 잔해가 널브러져 있고 중앙 분리대에는 까만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두교교 인근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뒤 2차로를 주행하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12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포토 차량이 약간 미끄러져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을 하고 나오면서 마이티 화물차 옆면을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야. 수시로 끼어 수시로. 저 건물 보기가 좋지 않아.
하지만 사고 지점은 상습 안개 구간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관리구 대장에는 따로 그쪽은 없고요. 이 중개교 쪽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은 추돌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가시거리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었죠.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출산을 서두르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LA의 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든 산모가 원정 출산을 위해 왔다고 하는데요. 출생 시민권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현장, 이태형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건물 앞에는 널어놓은 옷들이 보입니다. 조리원은 인근 한인 병원과도 연계돼 있다며 지금이 원정 출산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산모 이름하고 예정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영화 인방송 보면 정확히 찾아왔네요. 원정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원들은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다며 영어 소통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블로그엔 입국 심사에서 의심을 피하는 요령까지 설명돼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한 산모는 LA 산후조리원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산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원정 출산을 위해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사는다. 캠프나 내년은 이 원정 출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산모분들. 미국 무비자 기간 90일을 활용해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업체가 돕는 건데 이용객 대부분은 전문직이었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마취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다 나눠서 이렇게 캐시를 준비해가지고 의사분들도 계셨고 변호사나 아니면은 그런 파이낸스. 최근 괌에서 원정 출산을 하려던 30대 산모가 숨지는 일도 있었지만 트럼프 취임 전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한국 산모들의 출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월세로 수요가 쏠렸는데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세대가 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곳 전용 59제곱미터 월세는 올해 초 1억 원에 170만 원에서 최근 220만 원으로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값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월세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수요가 벌릴 수밖에 없죠. 대출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19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에 맞춰 전세 대출까지 조이면서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집주인이 갭 투자자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세 가속화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한 소득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줄어들고 소비 생활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시중금리 인하로 대출이자가 줄더라도 월세 세입자는 곧바로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쿠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은 다음 결제일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중도 해지 제한을 소비자 권리 침해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며칠 전 쿠팡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해지 신청을 한 직장인 A씨. 하지만 아직도 8일이 남았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곧바로 해지가 되지 않고 한 달을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날 바로는 안 되고 아마 이제 한 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10일이 남았다, 9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중도 해지 방해로 보고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선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같은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원, 쇼핑 플랫폼에서도 중도 해지 방해가 잦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8월 기존 가입자의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 과정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켜 소비자가 결제하면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공정위는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인 다크 패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불황에다 잇따른 화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조도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포항 중심 상권의 상가 절반가량이 텅 비었습니다. 브랜드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새가 안 나가다 보니까는 깔새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잠깐 단기적으로 임대를 해가 사용하는. 상권이 침체되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이어 대형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까지 지난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포항의 대표 기업 포스코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포항 전체로 봤을 때는 소비층이 많이 줄어드니까 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겠죠. 중국산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최근 포스코 내 공장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화재와 폭발 사고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제철소 주변 식당들은 단체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반 이상 매상이 줄었어요. 포스코가 빨리 원상 복귀하고 옛날과 같이 세계 제1류 기업이 되도록 마음속으로 성원을 합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늘 출정식을 열고 창사 이래 첫 파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그 수위를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닥친 겨박제에 포항 주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수소 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TV조선 기획보도 에너지가 힘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수소 발전의 현주소를 장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전소 한 층을 차지한 거대한 가스터빈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일반 LNG 발전소에 설치된 터빈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LNG와 수소를 연료로 함께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문을 연 수소 혼소 발전소로 세종시 전체 가구에 전력과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가스터빈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지역 난방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종합 효율은 83.5% 이상의. 이곳의 수소 혼소 발전은 LNG와 수소를 50%씩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석탄 화력의 69%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수소는 열량이 석유의 3배에 달하는 데다 연소 시 오염물질 배출도 없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다만 당장은 LNG만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현재 기술로는 수소 추출에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된 수소를 운송하는 인프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단가는 부족한 보조금과 해외 기술 사용 등의 이유로 미국과 중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2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서 50%까지 수소 혼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첫 발을 뗀 수소 발전. 생산과 운송, 저장까지의 인프라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그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내년 새학기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 실시간으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평가가 학생 맞춤형으로 진행돼 마치 원어민 선생님을 옆에 둔 듯했습니다. 혁신적인 교과서의 등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신경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 문제 더 따져보겠습니다. Hi, my name is AI Teacher.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쓰게 될 영어 과목 AI 디지털 교과서 중 한 종입니다. AI 교과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 발음 교정은 물론 틀린 문법을 즉시 고쳐줍니다. 학생별 분석 결과는 즉시 교사에게 전달됩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들은 무엇인지 또는 학급별로 유독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등을 통계적인 분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첫 선을 보인 AI 교과서는 우선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됩니다. 사회와 과학은 2017년부터 AI 교과서를 쓸 예정입니다. 개별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져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수포자, 영포자와 같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문해력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는 국어 등 일부 과목엔 AI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겨울방학 동안 교사 15만 명에게 관련 연수 실시 등을 통해 AI 교과서의 빠른 정착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선 이 디지털 교육이 과연 괜찮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교육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점은 뭡니까? 네, 교육부는 아이들이 AI 교과서로 각자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수학이나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 이른바 수포자, 영포자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공개된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수학을 게임 형식 등으로 배울 수 있게 하면서 아이들 흥미를 끌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로 체험형 토론 수업이 확대되고 사교육으로 인한 아이들 간의 교육 격차가 해소되는 교실 혁명이 일어날 거란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미리 AI 교과서를 2달간 활용해본 학생들이 교과에 흥미가 늘었고 학습 능력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는 중간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입 전부터 이렇게 우려가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아이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은 물론이고 문해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답한 선생님이 90%에 달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의 과사용과 독서 부족이 꼽혔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인터넷 과의존, 인터넷 교과서를 펼치다가 다른 길로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당연히 걱정되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합니까? 네, 스웨덴이 2017년부터 전 연령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아이들의 읽기 능력 평가가 크게 나빠지면서 지난해 철회했고요. 가장 먼저 디지털 교육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던 미국의 미래형 대안학교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6년 만에 폐교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디지털화를 시작해서 학습 자료 80%가 디지털로 제작되던 핀란드도 최근 펜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모든 학교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일본 일부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등 각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내년에 바로 도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정부가 AI 교과서 도입을 선언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다 보니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과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요. 오늘 공개된 교과서는 그간 사교육에서 많이 쓰였던 정오답을 체크하는 1차원적 자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 학생한테 맞는 콘텐츠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미 정답 오답을 채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국회 상황도 문제인데요. 야당 중심으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는 법이 교육위를 통과한 상태라 자칫 개발은 해놓고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입은 당장 내년부터 한다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당장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정 빨리 내려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온몸에 흰 점이 있고 머리에 뿔처럼 생긴 깃이 달린 이 새는 희귀조류인 뿔호반새입니다. 국내에선 75년 동안 볼 수 없었는데
최근 지리산 자락에서 관찰됐다고 합니다. 김동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곡바위 위에 작은 점박이 새가 앉아 있습니다. 온몸에는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고 머리엔 뿔처럼 보이는 깃이 솟아 있습니다. 최근 지리산 자락에서 한 생태 사진 작가가 포착한 뿌로반새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딱 돌리니까 하얀색이 보는 거야. 캡처해서 아는 분한테 보내니까 북해도가 일본이가 그러더라고. 몸 길이가 38cm 안팎으로 물총색과 조류 가운데 가장 큰 뿌로반새는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49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리산에서 발견된 건 75년 만입니다.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도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작지만 남아있다고. 희귀새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지리산 자락엔 탐조가 수십여 명이 몰려들었고 왔어요. 온종일 기다린 끝에 잠시 나타난 자태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계속 관찰했는데 너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뿌로반새는 겨울을 지리산에서 난 뒤 내년 봄에는 번식을 위해 서식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유럽연합의 새 지도부가 출범 첫날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병력을 보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에 서명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유럽연합 지도부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tand firmly on the side of your right to self-defens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보여주려는 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 협상 시 파병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Розраховувати на наступні кроки, якщо є політична воля. Є 2 місяці у діючої влади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вони мають вплив на тих. 러시아는 최근 들어 공세를 더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동부 마을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을 우리 돈 175조 950억 원까지 늘리는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교육과 의료, 경제 관련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속편이 곧 공개되는데요. 드라마에 나왔던 우리 전통놀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순례 영희가 우뚝 서 있습니다. 200m 떨어진 곳엔 녹색 운동복 차림의 참가자 456명이 숨죽여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순례가 숫자를 세는 동안 우르르 전진하다 외침이 끝나면 그대로 멈추는 게 규칙입니다. 몸에는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파리 최고 번화가인 일대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체감온도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신이 납니다. 주최 측은 다음 시즌 홍보를 위해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고 게임 규칙 등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생존하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2021년 처음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고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TV조선이 한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 축구대표팀 경기를 2034년까지 생중계합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역대 최대 규모로 중계권 계약을 연장하면서 그라운드 현장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만원 관중을 열광시킨 주장 손흥민의 그림 같은 프리킥 골에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의 짜릿했던 국가대표 데뷔골, 여기에 브라질, 우루과이 등 세계적 강호와의 눈이 즐거웠던 맞대결까지 그라운드의 감동과 환희를 생생하게 전달했던 TV조선이 2034년까지 한국 축구와 10년 동행을 이어갑니다. 지난 3년간 TV조선은 축구대표팀의 친선 평가전을 TV로 독점 생중계한 것은 물론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 등 우리 대표팀 핵심 선수들의 단독 인터뷰로 보다 생생한 축구 현장을 전했습니다. 팬분들한테 100% 또 120%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TV조선에서 중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밌게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계권 계약을 맺은 대한축구협회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10년간 장기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V조선과 함께 수준 높은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 협업할 계획입니다. TV조선은 국가대표 친선전을 비롯해 국내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등 다채로운 축구 콘텐츠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m) 넘는 연골 어류가 수십 킬로미터 해저를 헤엄칩니다. 창백한 푸른빛 몸에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있습니다. 3억 년 전부터 심해에 사는 유령 상어, 키메라입니다. 머리 곳곳에 프랭켄슈타인처럼 이어붙여 꿰맨 것 같은 선이 있습니다. 육지 동물을 닮은 머리에 바다 동물 몸통을 지녀 키메라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나라를 거덜내고 백성을 괴롭히는 괴물이지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사냥, 꼬리는 뱀입니다. 유전학에선 한 몸에 두 DNA를 지닌 복합 개체를 가리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드물게 사람이 그런 경우를 키메라 증후군이라고 하죠. 키메라는 불가능한 생각, 망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민주당이 주무른 내년 예산안, 헌정사를 새로 썼습니다. 야당이 예결위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부터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정부안을 후려친 감액도 처음입니다. 줄인 액수가 4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것도 유례 없이 속보이는 정략적 감액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활비, 그리고 검찰감사원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활비 모조리 없앴습니다. 껄끄러운 권력기관에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거죠. 문재인 청와대가 자랑했습니다. 연평균 특활비 96억 원을 편성해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다. 그래놓고 대통령실에 82억 원은 한 푼도 못 준답니다. 재해복구 예비비를 비롯한 민생 예산도 여기저기 손을 댔습니다. 경기 침체와 민생 고통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특활, 특경비는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먹사니즘을 외쳐왔습니다. 포용과 화해의 정치를 말했습니다. 정치 보복을 4단계에서 끊겠다. 그런 분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이어 감사원장의 직무를 마비시키겠답니다. 거기에 예산까지 휘둘러 노골적인 보복과 회방에 나서면서 말입니다. 대선 때 했던 말씀 생각납니다.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12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내 안에 다른 나 있다 였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함께 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선에 그치며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급강하겠고요. 찬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보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인천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2도로 곳곳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청주가 5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대부분 지역이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일부 중서부와 호남에는 비와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